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 준비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입니다. 저출산 하는데 얼마만큼 심각한지 다시 업데이트 해보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자, 2020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자면은 작년에 총 27만 2천 명이 태어났고요. 자, 합계 출산율은 0.84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수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이제는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자, 1970년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1년에 101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거의 4분의 1가량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는 3만 300명가량이 감소해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자,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결혼 자체를 일단 많이 안 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자, 96년에 43만 건의 결혼 건수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21만 건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자, 왜냐면은 결혼할 사람의 그 머리수 자체도 떨어졌지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도 많이 사라졌죠. 조혼인율이라고 해가지고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 역시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안 낳는 커플들도 상당히 많죠. 자, 신혼부부라는 것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초혼부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신혼부부의 42.5%, 거의 뭐 절반가량이 애를 안 낳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보시게 되면 어떤 조사도 있냐면은, 자, 이거는 연세대학교가 최근에 연구를 한 건데요.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36%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젊은 사람들의 성관계율 역시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예요. 2020년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 연령은 몇 세였을까요?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역시나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 첫째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32.3세라고 합니다. 자, 00년, 2000년만 하더라도 27.7세였는데 20대에서 30대로 앞자릿수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저는 이 우측에 있는 장표가 더 재밌었는데요. 중간에 2019년은 지우고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시면은 예전에는 20대 후반에 그래도 31.4%나 아이를 낳았었는데 지금은 18.6%로 거의 뭐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에서 34세에서 가장 많이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자, 가장 놀라운 측면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30대 후반의 수치가 이것도 역시나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났다라는 부분과 40세 이상에서 출세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연령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공부 기간이 늘어나고 취업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직장 자리 잡고 집 구하는 데 시간 걸리는 이유가 일단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우리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모든 결정들, 인생의 그 예전에 했던 이벤트들을 다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편, 첫째 아이를 출생하는 평균 연령은 35.0세 정도로 계속 남자 쪽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측 보시게 되면은 2010년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남자는 일단 20대 애를 낳는 비율이 9%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20대 아빠가 됐다? 진짜 빨리 아이를 낳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이랑 진짜 달라진 거죠. 제일 아이를 많이 낳는 연령대, 남자만 보자면 물론 자기가 낳는 건 아니지만 아빠가 되는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여성보다 느려요. 30대 후반에서 아빠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건 전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수치는 뭐가 있냐면은 40세 이상에서 아빠가 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으로 증가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빠가 40대인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예요. 2020년
첫째 출산 시의 결혼 기간, 첫째 날 때까지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되냐를 살펴봤더니 이건 그렇게까지 수치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만 2.3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첫째를 낳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우측 자료를 보시면 재미난 것이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자, 옛날에는 2년 안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결혼하면은 이제 어디 친척 모임 갔을 때, 야, 너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이런 물음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 좀 줄어들었죠. 자, 지금 2년 미만에서 아이를 낳는 비율이 한 절반가량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5년 미만에서도 상당히 그 수치가 늘어났다라는 부분, 5년 이상에서도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신혼생활을 좀 즐겨보자 라는 그런 측면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다음.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제가 4개만 뽑아봤어요. 서울, 제주, 세종, 전남. 자, 미래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식은 죽 먹기로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합계 출산율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거의 유일하게 예측이 되는 도시가 세종시죠. 자, 세종시는 보시게 되면 합계 출산율이 1.28명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낮고요. 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떨어진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남이라든지 강원과 같은 지방 지역이 꼽혔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서울은 와 0.64명 대단합니다. 0.64명. 자, 전국 평균이 0.84인데 서울은 진짜 심각한 수준, 부산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잘게 쪼개봤을 때 합계 출산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구를 보면은 와, 전남 영광 보세요. 영광 같은 경우에 2.46명이니까 OECD 평균보다도 높고요. 자, 우리가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높아요. 그 다음에 장흥이라든지 임실 이런 전라도 쪽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높다. 아우, 영광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하위 10개 시군구를 보실게요. 부산 중구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있습니다. 자, 부산 중구에 사시는 구독자분들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한번 의견 댓글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 관악구인데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제 여자친구도 관악구에 살다 보니까 자주 가서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 일단 학생들이 많이 살고 구로구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 젊은 인력들이 이쪽 관악구의 집이 그나마 싸고 1인 가구들을 위한 그런 주택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많이 거주를 하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관악구를 가시게 되면은 젊은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 전라남도 이렇게까지 합계 출산율이 높으니까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3.7%이고, 강원도 역시도 거의 21%니까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하니까 출산 장려금 역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고령화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소멸 위험도가 높다는 건데, 자, 실제로 다른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전라남도 지역은 예전에 비해서 6만 명가량이 이미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출산율은 높지만 인구 감소 지역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뉴스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 지원금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애를 낳고 이제 애를 기르려고 하면은 교육 수준을 생각해서 다른 수도권이나 뭐 대구나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율은 높지만 인구 감소 역시도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로 이 퀴즈도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지독했던 남아 선호 상상은 거의 사라졌을까요? 이게 사라진다면 정말로 유교의 흔적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00년 한번 보세요. 셋째 아 이상을 봤을 때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아 숫자가 143명이었으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아들 낳으려고 셋째까지 시도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2020년 오시게 되면은 셋째를 낳더라도 그렇게 남아 출생률이 높지가 않아요. 상당히 그 비율 자체가 안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2010년이랑 2020년 비교한 자료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죠. 자, 이게 정상 범위가 103명에서 107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은 사라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만 하더라도 진짜 달랐던 것이 1990년 한번 보세요. 이쪽 1990년 보시게 되면은 성비 자체가 116.5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전체 성비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1990년, 2000년과 지금의 세상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OECD 가입국 중, 선진국들이 가입하는 이 OECD 가입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이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미국, 핀란드, 멕시코, 이스라엘. 정답은 이스라엘이 언제나 압도적으로 높죠. 이 나라는 아직도 합계 출산율이 3명을 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여성 징병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은 군대를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돼 라고 주장하시는 남성들도 제가 덜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생겨난 유대교 국가이다 보니까 나라를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정말 독실한 유대교 그 종파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진짜 높다고 해요. 그런 종교적인 믿음 역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 복지 역시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들. 자, 그런데 복지만으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2위가 멕시코예요. 멕시코 그렇게 복지 좋지 않은데 터키가 3위인데, 자, 그러니까 복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합계 출산율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복지 좋은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노르웨이 역시도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평균 이하로 내려왔고, 또 재미난 것이 보시게 되면 캐나다도 평균 이하예요. 자, 2009년에 비해서 역시나 떨어지고 있는 모습, 핀란드 역시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복지와 출산율이 그렇게까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낫죠. 우리나라, 이건 정말 압도적이죠.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체코, 라트비아, 독일 등을 제외하면은 2009년에 비해서 2019년에 합계 출산율이 거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계청 자료고요. 관련해가지고 또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올해 신생아들의 국가 채무 부담액을 한번 예측을 해본 거예요. 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향후 국가 채무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 자료가 좀 무섭더라고요. 자, 지금 2021년에 태어난 1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채무액을 국민당 n분의 1로 분할했을 때 약 2천만 원가량의 채무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18살이 됐을 때는 이게 1억이 넘어가고, 27세 대학 졸업할 때쯤이 되면은 국가 채무액 1인당 감당해야 될 게 2억, 32세 이제 자리 좀 잡으려고 하면은 3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세금을 얘네들 취업했을 때 얼마나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자, 이것은 최근 5년간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지속이 되는 경우,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속이 될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국가 채무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뺀 건데도 이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아무래도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인구 감소까지 해가지고 n분의 1을 했을 때 국가 채무액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측면도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 구조가 앞으로 2020년에서 2067년이 되면 이렇게 고령 구조, 초고령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청소년의 미래는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뭐 기술적으로 좋아져가지고 편리하게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인구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채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기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머릿수 딸리는 미래 젊은 세대 괜찮을까요? 라고 콘텐츠를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생각해볼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통계청 자료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한번 살펴봤고요. 좀 암울하긴 하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결혼도 줄고 출산도 줄고 있는 대한민국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출산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 나이 많은 엄마 아빠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나 아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출산을 안 하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자리 잡는데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남자가 집을 이제 책임져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늙은 아빠들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저도 이제 곧 40입니다만 제가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중위 연령으로 따졌을 때는 아직도 젊은 축이라. 자, 그리고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야, 이런 도시가 또 있을까요? 서울 출산율이 0.64명. 대단합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게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출산율은 높지만 고령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 지역들, 이 지역의 문제들도 상당한 거죠. 자, 그리고 복지가 좋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보이는 저출산 현상이다 보니까 복지가 좋아진다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연관성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뒤에 보여드린 것처럼 미래 세대들의 커져가는 국가 채무의 부담. 야,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은 국가 채무 n분의 1을 했을 때 부담이 커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생산 가능 연령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인구 감소돼서 취업이 잘 될 수는 있지만 세금 얼마나 내야 될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혜택 얘네들이 받을 수 있을지 진짜 의문이죠. 자, 좋아진 측면이라고 할까요? 정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이제는 거의 사라진 남아선호 사상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의 출산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국가 채무액 부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